협의회와 사단법인 한아세안 포럼, 한캄보디아 교류협회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축사가 있겠는데요. 먼저 한아세안 센터의 김영선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축사를 듣겠습니다. 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만장하신 분들 앞에서 한 말씀 드리게 돼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한아세안 센터 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아세안과 한국의 이제 협력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정부하고 이제 아세안 10개국 정부가 만든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무역 투자 이런 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아세안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러분들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세안이 이제 2015년 말에 아세안 공동체, 특히 이제 아세안 경제 공동체가 출범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중국하고의 그런 관계 때문에 포스트 차이나로서 이제 아세안의 중요성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아세안의 이제 중요성을 강조해서 특사도 파견을 하시고, 또 이제 이달 중순에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 또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정상회도 이제 참석할 예정으로 있고, 그때 이제 대아세안 비전 전략을 발표하실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하고 이제 아세안하고의 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또 분명하게 이렇게 강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세안하고 이제 협력 관계를 추진하다 보니까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출장을 가게 되고 아세안 10개국을 이제 고루고루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한 나라 한 4, 5개월 만에 가면은 그때도 이제 갈 때마다 어떤 큰 변화를 느낍니다. 공항도 그렇고 또 거리라든가 특히 몰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그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큰 변화를 느끼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아세안의 잠재성, 또 발전 가능성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이제 그 아세안의 그 잠재성으로서 이제 강조되는 것이 이제 젊은 영 파퓰레이션, 그것이 이제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럴까, 또 디지털 이코노미라고 그럴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영 파퓰레이션이 이제 모바일 제너레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그 변화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그런 협력의 가능성을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안 자체로서도 2020년까지 아세안을 어떤 그 디지털 블록으로 발전시키겠다 하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세안 ICT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것이 이제 1차에 이어서 이제 2차 마스터 플랜이 2016년부터 20년까지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야심차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하시겠지만 뭐 아세안 그러면 이제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처럼 이제 발전된 나라도 있고, 또 이제 캄보디아, 라오스, CLMP라고 그럽니다만 굉장히 그 낙후된 최빈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만, 이런 나라들이 과연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실 텐데, 저희 이제 한아세안 센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각광을 받기 전부터 이런 그 섹터에 관심을 둬서 사업들을 해오고 있는데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그 아세안 국가하고 협력을 증진시킬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커머스에 착안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7월달에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하고 라오스에 대해서 양자 차원에서 이커머스를 주제로 해서 이제 워크숍도 하고 또 비즈니스 미팅을 했습니다만,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낙후되어 있지만은 앞으로 그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비즈니스 협력 기회가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달에는 메콩 지역 국가 5개 국가의 정보 관리하고 기업 대표들을 불러서 이커머스에 관한 워크숍과 이제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또 협력 가능성을 크게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ADB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세안 10개국 정도 초청을 해서 좀 워크숍과 또 비즈니스 미팅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난 4월달에 아세안 정상회의가 마닐라에서 개최됐습니다만 그 사이드라인에서 이제 미니스트리얼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주제가 디지털 이코노미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장관도 아니고 캄보디아 그 미니스터 오브 커머스가 그 디지털 이코노미에 대한 비전과 캄보디아의 그 관심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그 임프레시브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세안하고의 이제 협력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이제 제가 이커머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됐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도 보면은 이제 인프라라든가 또는 이커머스에 관해서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챌린지가 있지만은 자체적으로도 이제 2026년 ICT 마스터 플랜을 마련을 해가지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5월달에 다보스 아시아 포럼이 이제 프놈펜에서 개최가 됐는데 그때 이제 주제도 바로 디지털 이코노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이 추세가 우리한테는 어떤 기회이자 또 어떤 챌린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오늘 이 포럼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세안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2025년까지 16배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을 유니콘이라 그럽니다만은 이 아세안 쪽에 8개가 이미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그랩텍스, 인도네시아 고제, 또 베트남의 VNG, 싱가포르의 아레나, 아사나 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그 기회의 협력 파트너가 아세안은 맞습니다. 한아세안 센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벌써 1년 전서부터 많은 디지털 이코노미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요즘 아세안에서는 이제 그 스마트 시티라든가 스마트 매니팩처링, 인더스트리얼 로봇, 뭐 이런 오토메이션 이런 거에 대한 그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뭐 IoT라든가 여러 가지 그 새로운 분야에서 뭐 협력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여간 오늘 그 세미나가 실질적인 문제를 많이 합의한 것으로 그리고 아세안과의 또 캄보디아와의 협력에 좋은 발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본 심포지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셔서 축사까지 말씀해 주신 김영선 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중요한 결정 혹은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발제자와 패널들이 각자 좋은 방안과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그 전에 본 심포지움 전에 저희가 간단한 기념 행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또 그 사단법인 한 아세안 포럼에 새로 임원으로 오신 두 분한테 임명장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희 김영선 총장님도 계시는데 사진도 한번 찍으셔야 될 것 같아서 예, 사진 촬영 먼저 하고 임명장 수여하고 본 심포지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은 약 5분 정도 소요할 예정입니다. 자, 나오시죠. 네, 김영선 총장님 잠깐만 단상으로 올라와서 같이 사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패널하고 발치자들 전부 다 올라와서 사진을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화이팅! 한 번 더.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한 아세안 포럼의 새로운 임원으로 임명되신 두 분을 모시고 임명장 수여를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동 교수님, 예. 예. 예, 임명장. 최명동, 귀하를 한 아세안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단법인 한 아세안 포럼의 부회장으로 선임하였기에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한 아세안 포럼 회장 박상원. 최경희 교수님. 임명장 최경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간단한 행사를 마치고요. 지금부터 본 심포지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심포지움 발제자는 각각 세 분인데요. 세 분에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심포지움 발제를 해주실 발제자 이상훈 박사님을 모시고 캄보디아 정보산업 진출을 통한 아세안 시장 개척 방안이란 발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박사님은 삼성 SDS 창업기획자로 쌍방울 상사 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주 노딕스 회장으로 취직하고 있습니다. 이상준 박사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완전히 작년에도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 아세안 포럼하고 아세안에 대한 정보산업 진출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제가 캄보디아에서 하고 있는 일이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얼만큼 추진 사항이 발전됐는가, 또 그런 과정에서 느끼고 발견한 문제점, 한국의 정보산업이 아세안에 진출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과 또 어떤 협력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과정에서 발견하고 느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기회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은 5년 전 2012년 10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달이 꼭 만 5년이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한 10개월 동안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산업이라는 게 특히 제가 하고 있는 분야는 정보산업 분야, 소프트웨어 분야고, 또 소프트웨어 분야 중에서도 이 전자정보를 개발도상국에 공급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세안 시장에 가서
비주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라는 상품을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고 어떻게 가시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글본으로 한 6개월 걸려서 만들고, 그 뒤에 한 1년 동안 이제 영어본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일단 내가 각국에 가서 정부의 관계자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상품으로 책을 썼다고 보시면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써서 2013년 5월에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그때 한 아세안 포럼의 회장님 박상원 대기 저하고 같이 첫 번 캄보디아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국장급 이상 사람들을 약 한 100여 명 정도 제가 만나고 대화를 하고 또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월 말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캄보디아 정보통신부하고 이 ICT 산업 전반에 대한 이 정부를 포함한 ICT 산업 전반에 대해서 저희와 같이 하는 걸로 협력하는 걸로 MOU를 체결을 하고 그 담당 차관이 9월달에 한국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는 캄보디아 우정 업무를 우정 사업을 전국화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정통화하고 MOU를 하고, 그리고 10월 15일 날 그 관계 차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의 우정본부하고 또 이 물류 유통에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이마트하고 CJ 이런 데를 방문해서 거기 사장들과 업무 협의를 하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전자정부와 우정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정책적이고 행정적인 절차가 준비가 끝났다. 이제부터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실행하고 임플리멘트 해 나갈 것이냐 하는 이제 다음 단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한국 기업들이 많은 아세안 진출을 위해서 특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전자정부와 정보산업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봤고 또 지금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자정부를 가지고 제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서 아세안의 관계국 몇 개국을 방문을 했어요. 이제 방문을 하고 거기에 정부의 전자정부를 담당하는 정책 고위 관리들과 얘기를 들어본 거로는 전자정부가 개발이 된 게 아니고 거기는 전자정부의 무덤이었다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 한국 기업을 포함해서 또 이 뉴질랜드나 오스트레일리아 심지어 네덜란드 정부까지 이 기업들이 와가지고 많은 개발을 해서 110 몇 개를 개발했다는 얘기를 제가 2015년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 110 몇 개를 개발한 중에 한 개밖에 돌아가는 게 없다. 그걸 총괄하는 총괄국장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또 캄보디아의 경우에도 한국에서 6천만 불을 차관을 해서 이미 전자정부를 한번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나 토지대장, 또 자동차 등록 업무, 여권 등에서 6개를 개발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2012, 13년에 했어요. 그리고 그 6천만 불에 대한 차관 상환은 현재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그걸 결제할 때마다 이 6천만 불이 어디 갔느냐 이런 질문을
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해서 한때는 캄보디아가 그 전자정보를 개발하지 마라, 이런 이 정책 지시까지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작년 제가 2016년 봄에 그 총리 아드님을 만나서 다시 설득을 하고, 그 전자정부를 당신들이 해야 그 ICT 산업을 일으킬 수 있고, ICT 산업을 일으킴으로 해서 캄보디아 경제 발전에 그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그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 총리의 아들하고 총리분하고 다시 얘기해서 작년도 중반에 캄보디아의 전자정부를 다시 추진하라 하는 그런 정책 지시가 내려서 지금은 모든 그 부서들이 그걸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저도 이번에 이제 MPTC하고 그 캄보디아 정부 전체에 대한 전자정부를 개발하는 그런 협력관계를 만들고, 한국과 캄보디아 정통부가 공통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공사를 만들기로 이렇게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 여파로 해서 이제 그 우정 사업에 대한 것도 캄보디아 국가 차원에서 사업 플랜을 잡아주는 걸로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하고 관계자들이 한국을 해서 관련된 사업 분야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동안에 제가 그 한년 반 동안 하면서 진행된 보고도 드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이 느꼈던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안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사실은 제가 그 2012년에 이런 계획을 하게 된 거는 두 가지 이유에서 했습니다. 하나는 저 개인적으로는 2012년이 나이가 70살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70살이 돼서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내가 10년 동안 살아있을 만한 가치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 금년이 정보산업 분야에서 근무한 지 4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47년간 내가 걸어온 거를 정리를 해서 이걸 후진국에 내가 보급을 한다면은 후진국을 위해서도 개발도상국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또 우리 한국의 정보산업에 이 어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일이라면 내가 나이 70대 10년을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월 동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집필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때가 이제 우리 그때가 이제 우리 정보산업이 침체기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될 때였습니다. 이게 지금은 침체 정도가 아니라 정보산업 전체가 위기에 봉착을 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고요. 또 이 정보산업은 한국 경제의 가장 핵심부의 동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산업의 위기를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한간의 이야기들이 앞으로 융합기술 산업을 해야 된다, 또 4차 산업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산업 위기를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융합기술 산업과 4차 산업을 선도적으로 우리가 개발해 나가자, 이런
이슈가 사회 전체에 이제 보급이 됐습니다. 학계, 산업계, 일반 이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 모두가 그동안의 융합기술 산업과 4차 산업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융합기술과 4차 산업의 정책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뭐가 우리나라의 미래의 융합기술과 4차 산업에 대한 정책인지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가기 위해서 무엇을 정책이 불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방법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한국의 융합기술과 정보 4차 산업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모를 정도로 여론화하고 언론에 실리고 그랬지만 실제로 이걸 정책적으로 또는 방법론 면에서 개발되고 논리적으로 정리된 것은 확실한 논리가 정리된 것은 없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또 구체적으로 논리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융합기술과 4차 산업에 대한 문제 앞으로 도전해야 될 목표고 방향인 건 분명한데 어떻게 도전할 것이냐 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그런 방법이 없느냐? 그건 뭐냐면 저는 기술은 우리가 농업으로 말하면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술을 개발해서 그걸 뿌려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농토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경영은 팔 데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팔 수 있는 데가 없죠. 미국과 유럽 시장을 거쳐서 우리가 중국 시장으로 갔는데 중국 시장은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거부하는 그런 시장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가야 될 시장이 어디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봐야 되는데 다음에 갈 시장을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 또는 국제적인 상황을 검토해 가지고 보면 아세안이 우리에게 가장 현재는 적합한 시장이다. 이런 판단이 여러 각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하면 우리가 아세안을 가는데 아세안이 중국 시장과 맞먹는 인구가 15개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투자를 그쪽에 해서 약 10개국하고 아세안의 10개국하고 이 투자 관계, 협력 관계를 맺어왔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 한국에서 그쪽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정보산업, 전자정보,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한국의 각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세안의 각국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그동안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지 또는 기술 전투라든지 이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걸 정부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세안의 10억 인구라는 이런 블루마켓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원을 했던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자랑하고 있는 이 전자정보와 ICT에 대한 기술, 이거를 우리가 그 시장에 진출하는 최고의 무기로 생각을 하고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아세안 시장에 진출을 한다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한국의 많은 산업 분야들이 동시에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아세안 시장을 제가 5년간 그 정보산업과 전자정보를 가지고 접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문제점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자정보를 가지고 아마 지금 접촉하고 있는 세계의 각 그 개발도상국가가 40여 개국 정도 됩니다. 그 40여 개국 중에
아세안이 10개 국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아세안에 가가지고 전자정부를 판매하는 거를 제가 유심히 봤는데, 이 전자정부라는 건 어느 나라에서도 가장 큰 이 전자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전자정부가 제일 큰 정보 시스템이죠. 정보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그런 그 시스템입니다. 이런 방대한 시스템을 외국 정부에 팔겠다고 갔는데, 그 접촉하는 방법은 전부 그 말단 지역적인 데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귀를 한번 만져보고 넓적한 귀가 코끼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리를 만지고 다리를 가지고 코끼리 전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전자정보라는 전체 그 방대한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 기업들이 가서 굉장히 지역적인 걸 가지고 전부 전자정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자정부에 대한 거를 상대국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그 전자정보를 가지고 아세안에 나갈 때 좀 더 정리해가지고 나가야 되고, 그 정리해서 나가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어떤 정책에 대한 개발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표준 시스템이라는 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캄보디아에서도 듣고 베트남에서도 들었는데, 프레임워크라든지 또 무슨 그 플랫폼을 개발해가지고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40개국의 공통된 플랫폼, 공통된 프레임워크를 개발해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GDP가 우리의 1980년도 초에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만큼 공무원들도 전자정부에 대한 인식, 이게 그 수준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은 1983년도에 언어라고 해요. 그거를 지금 2017년도에 한국의 최첨단 전자정부에 대한 용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만든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뽑아낸 프로덕트를 봤어요. 그랬더니 엄청 이런 큰 벽으로 하나를 프레임워크를 딱 집어냈는데, 그 용어를 나 자신도 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캄보디아 사람들은 아예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 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전자정부 개발해라. 이러면 어떠냐면 프로덕트에서 맞지 않는 거예요. 문화, 시기 또는 시대, 또 그 나라의 경제 수준, 교육 수준, 훈련 수준, 이런 거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나라 현황에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엔지니어들이 개발하는 프로덕트는 2017년도에서 세계 제일 앞서서 가는 기술로 만든 것들입니다. 레이먼이나 플랫폼이. 근데 그 나라는 30년 전 상태에 있고, 그래서 맞지 않는 옷을 우리가 만들어서 자꾸 입히려고 하는 이런 그 현상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다시 그 현장에 맞게 돌이켜봐야 됩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인포메이션 인프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 관세 프로덕트 시스템이 있고, 주민등록 시스템이 있고, 토지대장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시스템이.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한국 정부에서 전자정부 이 서비스 해주는 아웃풋이 6천 정도.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30년 동안 전부 개발한 시스템이 20몇만 개. 그 중에 지금 살아서 돌아가는 게 3만 개. 이러한 상황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20몇만 개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기초가 잘 돼 있다는 거죠. 이 인포메이션 인프라에 대한 기초가 잘 돼 있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일률적으로 부여되고 탄생과 동시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는 나라, 이거 아마 세계에 거의 유일한 나라일 거예요. 그리고 이 국민, 우리 5천만 국민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출생과 동시에 DB로 구축이, 또 우리나라 모든 토지가 그 직원과 직원에 의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국세 시스템을 올려놓으면 밑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이 시스템이 살아서 돌아갑니다. 또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가 다 돼 있으니까 여권 발행을 하려고 그러면 여권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동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안 돼 있는 거예요. DB가 없는 나라에서 시스템만 자꾸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프로덕트를 줬는데 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땐 못 쓰는 제품, 결과가 안 나옵니다. 이런 현상도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좀 이제 아쉽게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 전자정보하고 이걸 하면서 제가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여러 나라를 접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도 있고 인도네시아, 여기 일본도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 일본은 정부와 민간과 공공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부를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접근한다 그러면은 정부가 먼저 해야 될 일을 정부에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가 한 결과를 가지고 그거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 업체로다가 연결을 시킵니다. 이게 아주 국가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그 부분을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걸 못하고 있는가? 이거 제가 잘못하다 친다 될지 모르지만 일본은 세계전쟁을 치러본, 그러니까 그 전쟁 수행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훈련이 탁 됩니다. 그래서 정부와 공공, 민간 이게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을 잘 분담을 해서 이걸 유기적으로 시스템화를 확실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을 하면서 경쟁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일본은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조직적으로 접근해 온다. 그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뭐냐 하면은 돈으로 싸받는 거예요. 돈을 그냥 돈폭탄을 갖다가 뿌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NPTC에 내가 MOU를 했어요. 근데 중국이 돈보따리를 들고 와서 NPTC 장관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다 대서 하겠다는 거예요. 중국하고는 우리가 이 작은 면에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우리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정책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도 아직 이 동남아 한번 이제 많이 다녀보셨을 텐데 캄보디아에 지금 가면요. 구도시의 한 5배 정도 되는 신도시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중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그 나머지 신도시를 다 개발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고층 크레인, 이게 호텔에서 내다보면 전보산대처럼 서 있습니다. 다 보면. 그게 전부 중국 자금으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근데 구도시에 40층짜리 건물이 하나 짓다가 말았어요. 이거는 한국 기업이 가서 짓다가 말았어요. 그게 17년이 됐습니다. 캄보디아 시내에 가장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센 총리가 한국 정부에다 그것 좀 어떻게 다시 건축하게 해달라는 부탁까지 하는 정도로 도시의 미관을 해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리뷰해서 앞으로의 모습을 세워가는 일대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렇지만 우리는 이 걔네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게 뭐냐? 세계가 인정하는 전자정부의 최고의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50년간 우리가 정보산업을 세계 제1위로 발전시키고 우리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기술과 노하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이 아직은 전자정부와 정보산업 분야에서는 우리하고 경쟁 우위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그냥 놔두면은 아마 일반 토목 건축이나 이런 유통부분처럼 곧 중국이 우리를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현재 우리의 유리한 그런 입지를 이를 위해서 꼭 살려나가야 합니다. 이런 시기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중국 시장, 여기 아세안 시장 내가 간단하게 이거는 안전행정부가 2014년도에 한 자료입니다. 그냥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세계 전체에 우리가 지원했던 나라가 33개국인데 그 중에 동남아가 9개 국가고 인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0억 정도 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GDP는 전 세계 우리가 지원한 나라의 전 평균이 3,700 정도인데 동남아가 약 2,200불 정도.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쪽에 전문가들 우리가 데려와서 교육을 시킨 거라든지 우리 전문가들이 가서 거기에 이런 많은 유대 관계를 동남아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중에 현재까지는 동남아 쪽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투자를 했어요. 그 결과가 동남아 경제가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지금 한 7, 8년째 7% 정도, 연평균 7% 정도의 경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더워서 우리 좀 벗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시장이니까 여기에 좀 더 국가적으로나 또는 우리 이 산업 분야에 봉사하고 계시는 관심을 많이 가지셔도 충분히 투자의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국 시장 다음에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자정보 수출을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원이 뭐가 있느냐? 그거는 전자정보가 우리가 1983년도에 정부가 국가 5대 기관 전산망 개발이라는 정책 그리고 정보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지금 30여 년 동안을 거쳐서 현재 세계 최고의 전자정보를 세계 최고의 ICT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각 기업들이 제품을 가지고 있지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자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전자정보하고 특히 세계를 대표하는 우리의 제품 이게 뭐냐면 정보산업 분야에서는 노트북하고 모바일 폰 공격을 하기 위해서 내가 폰을 본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전자정보를 개발하면서 축적된 인적 자원, 확보된 인적 자원입니다. 저는 지금
돌아서신데 47년간 이 분야에서 일을 했으니까 제가 최고 원로 중에 한 사람 같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쓸 수 있었던 건 47년간 정부의 정책이나 또는 이제 삼성에서 이 정보산업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회사를 설립하고 이런 것들을 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 경험을 가지고 모델을 하나 만든 거죠. 그 모델이 지금 제가 쓴 책이고 그 책이 캄보디아나 동남아에서 제가 일을 하는데 한국의 전자기술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상품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쓸 수 있었던 거는 과거 30여 년 이상의 우리 정부와 산업계의 경험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지금 그런 원로 되시는 분들이 몇분 정부 국보급이죠. 이런 것이 우리가 앞으로 전자정보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역량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해외 원조국으로서 매년 그 세수의 일정액을 해외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들이 많은 자금을 지금 축적해가지고 있어요, 대기업들. 근데 그 자금을 축적해가지고 있는데 투자처가 없어서 투자를 못하죠. 투자처가 없어서 투자를 못하니까 정부에서 한때는 대기업이 예금을 갖다가 세금을 매기겠다, 거의 페널티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자금이 축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자본시장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0여 년의 전자정보와 정보산업을 육성한 그런 역사, 노하우, 그리고 전자정보 관련 제품, 그 다음에 투자 역량, 이거를 우리가 잘 조합을 하면은 해외에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단 아쉬운 건 뭐냐? 우리가 저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탈해요. 행자부도 관계가 있고, 공통부도 관계가 있고, 산자부도 뭐 재경부도 재경부대로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정부 중앙기관만 한 5개 정도가 이 전자정부 수출에 대해서 각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ODA 자금이나 이런 거는 전 부처에 쪼개져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대자본에 대응할 수 있는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총부대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중국 같은 막강한 자본에 대응할 수 있는 집약된 힘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가 정부가 고민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 다음에 전자정보와 관련된 제품, 투자 역량, 이 세 가지를 하나의 힘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들이 대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꿈을 가져봤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 하고 있는 거를 전자정부 수출의 모델로 만들고 제가 쓴 책의 모델을 캄보디아에서 실현을 시켜서 그거를 이 모델로 해서 동남아와 세계 우리가 지원한 40개국을 전부 묶으면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그 정보 실크로드를 가질 수 있겠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빅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꿈을 사실은 가지고 있고 그 꿈을 내가 80점까지는 실현을 해보려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좋은 자원과 막강한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땐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정책, 일관된 정책과 그 강력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이 공격력이 있는 또는 파괴력이 있는 그런 에너지로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걸 좀 잘 우리가 검토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시스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제가 희망사항을 모델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1차로 정부에 이 통발된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겠다. 내가 캄보디아나 동남아하고 접촉을 해서 어떤 정부의 협력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가보면은 이게 한 5개 부서로 막 나누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전자정부를 방송통신위원회까지도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이거를 중앙정부를 몇 개씩 찾아다녀도 일이 안 돼요. 대부분 괜찮은데 너무 분산이 돼 있으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합쳐서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조직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정부가 수출 대상국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합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적인 합의가 끝난 다음에 정부의 공무원들이 이거를 리드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비즈니스 해보면 그 나라의 고위층에는 정치자금 지원도 해야 돼요. 또 공무원들에게 용돈도 줘야지 돼요. 생활비도 보태줘야 돼요. 캄보디아의 국장이 한 달에 월급이 400불입니다. 그런데 700불짜리 사교육을 시켜요. 이런 모순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일본은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할 거 얘기해놓고 바로 포스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다음에 그 정책적으로 결정된 걸 가지고 프로세스를 하는 거는 기업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기업이 뭐 공공성을 띈 공기업일 수도 있고 또는 개인 기업일 수도 있어요. 일본에서 해외에 가장 많이 이런 일을 하는 데가 정부하고 협력하는 데가 미쓰비시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일본 정부는 어떻게 하느냐? 캄보디아에다가 전국 지도를 무료로 만들어줬어요. 전국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공중 촬영을 하고 위성 촬영을 하죠. 이게 공중 항공 촬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전자파를 가지고 지하자원 체크를 다 합니다. 이 지하자원에 대한 정보는 자기들이 갖고 지상에 있는 정보만 지도에다 그려서 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미쓰비시에다 넘겨주는 거죠. 지도. 자원지도. 그러면 미쓰비시는 어디에 유전이 가장 수익성이 있다. 그걸 알고 캄보디아 정부도 모르는 지하자원 협상을 들어갑니다. 그럼 캄보디아 정부가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이 협상이 되고 나면 장기 자금을 위해 가지고 일본에는 이런 자원 개발을 위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인펙스라는 전문 투자 회사가 있어요. 이 인펙스가 나서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전 세계적으로 자원 조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투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인펙스가 전 세계에 나서서 유럽 자본시장에서 자본 조달을 할 때 인텍스가 나섰다 그러면 모두 투자가 들어와요. 그만큼 세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일본 시스템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캄보디아 정부하고 전체 이 정부를 개발하기로 해놓고 우정 시스템도 하기로 했어요. 지금 제일 고민이 뭐냐? 자금 조달을 어디가? 이 자금 조달을 어디 가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앞에서 제가 일본 얘기를 듣지만 여기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전자정부에 대한 어떤 수출 공사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자금 조달 문제나 또는 여기 실제 상대국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가지 원가, 투자, 기술 문제 이런 거를 이제 구체적인 협상은 여기서 들어가요. 여기서 하고 난 뒤에 실행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행 계획이 이루어지면 그거를 이제 한국 모든 기업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술 분야별로 프로젝트를 나누어 줍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지금 개발하겠다고 내놓은 총 프로젝트 수가 136개입니다. 공식적으로 개발해달라고 해요.
그래 이 136개 프로젝트를 우리가 정책과 자금 면에서 확보가 되면 우리 기업이 나갈 수 있는 대상 프로젝트. 그리고 이거는 국제 입찰이 필요가 없습니다. 수의 계약을 할 필요 없어요. 이러한 이제 그 구상을 제가 이거는 뭐 제가 왜 했느냐면 캄보디아에 가서 뭐를 할 때 우리가 전자정부를 설명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인원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효과를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부정적 효과라고 합니다. 네거티브 효과라고. 왜냐하면은 캄보디아 정부는 한 명이라도 고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목을 자른다고 그러면은 이 경영학적으로는 효과예요. 정치적으로는 채택할 수 없는 정책. 그래서 이거를 우리 기업들이 가서 자꾸 정부하고 상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코스트 줄이고 사람 줄인다 이렇게 나갑니다. 이거는 그래 들으면은 경영적으로는 옳은 얘기니까 반박은 안 해요. 그렇지만 상대는 속으로 채택할 수 없는 정책.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감안해서 전자정부를 하게 되면 당신들이 ICT 산업을 육성하고 ICT 산업을 육성하면 오히려 고용이 확대된다. 그리고 그런 고용의 확대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하고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파지티브 효과를 우리가 개발해서 상당히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해놨냐면 그 나라의 주민과 토지, 금융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요한 프로젝트는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게 준비되지 않은 나라에 가서 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다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은 개발을 해주고 돈 받고 돌아오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그 나라의 사람들은 사기가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담당 공무원들은 엄청나게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돼요. 자기들이 예산 써서 개발했는데 안 돌아간다고 위에다 보고했다는 자기 목이 문제가 되니까 바로 이것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고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이건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기업들이 이제 이 외국에 나가서 전자정보 수출을 할 때 가서 물건만 팔고 이렇게 돌아오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보다 선진된 나라에 가서 하는. 근데 개발도상 국가에 가서는 우리로 인해서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설정해주고 그 발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상호가 그 공생 공용하는 그런 가치를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내가 많은 분들과 만나서 얘기하면 이걸 불가능으로 봅니다. 근데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 왜? 대한민국은 지난 3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꾸지 않는 것이지 꿈이 될 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 아세안 존에서 일했던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제가 캄보디아를 추천하는 이유는 앞으로 아세안의 10개국으로 나가는데 캄보디아는 물류에서 아세안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시경제 차원에서 그 캄보디아를 잘
관찰하고 활용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녀본 중에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이 되어 있고 사회가 가장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폴포트 때 생각을 하시면 인도나 필리핀, 태국보다도 오히려 그 캄보디아는 여행을 하는데 더 안전합니다. 그런 점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해 주신 이상준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심포지엄 발제해 주실 박상원 회장님을 모시고 한국과 캄보디아 경제협력 방안 투자를 중심으로 이런 발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상원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오늘 그 심포지움에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한 9분 초청을 했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정치 상황이 상당히 여러 가지 격변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모시는 그 안상수 주재하는 게 공동주재한 안상수 의원님하고 김진표 의원님이신데 안상수 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이철호 정보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이명수 행자 이분이, 그 다음에 이재용 전 해양수산 장관 하시던 분이 지금 의원총회가 있어가지고 모시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는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진표 의원님은 지금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면담 끝나면 이쪽으로 모신다고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시기 바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의원님은 제가 한 게 아니라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략하게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시간상 지금 3시 20분부터 4시 20분까지 발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상당히 시간을 5시까지는 무조건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임상준 회장님이 너무 자세하게 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딱 15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3시 40분부터 4시까지인데 회장님 시간을 쓰셔가지고 4시까지 15분만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캄보디아에 그래서 뭘 투자를 하냐고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이제 사회 지도층 인사들, 특히 국회의원들한테 충격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자기가 몇 년 전에 갔었는데, 3년 전에 갔었는데 인구가 그것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 680만밖에 안 되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폴포트 정권 3년 상황을 아직까지도 상황이 공산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가 캄보디아를 14년 동안 15년 가까이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거의 뭐 일반 분이나 아니면 뭐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상당히 그런 왜곡된 생각들이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가 2017년이 97년도에 캄보디아하고 재수교한 지가 만 2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캄보디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상당히 그래서 제가 올해 3월 30일 날 김진태 의원님이 한 캄보디아 의원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변재일 의원이 한 캄보디아 의원협회 부회장,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의 정영기 의원이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기를, 야, 이게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해서 20주년에 대한 그 심포지움을 부랴부랴 뭐 준비를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NGO 단체라든지 뭐 여러 어려움이 있고, 상당히 재정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단체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에 의해서 이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2차 전자정부 관련된 심포지움은 작년에 9월 1일 날 국회가 정기국회가 개원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헌정기념관에서 이걸 심포지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작년에는 상당히 내용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나름대로 더 충실한 뭐 심포지움이나 이런 것이 사람들이 많이 오거나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내용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그런 것을 논문의 컨텐츠로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상준 박사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나와 계신 ICT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이 논문들을 쓰시고 패널로서 상당히 격전 높은 이런 논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향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책적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안을 발의하거나 그래도 그게 통과되니까 5%도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하나의 물방울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바위도 뚫고 새도 뚫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런 심포지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좀 서로 이제 여기에 나와 계신 진짜 일당백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많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만 딱 10분이나 간단하게 캄보디아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자기 돈을 외국에 투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움입니까? 그랬을 경우에 과연 가장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투자는 투자법은 어떻게 됩니까? 투자 쪽지법은 그 상대국의 나라에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돈을 벌면은 그 돈에 대해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난번에 이영정 공사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비공식 같은 네트워크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양쪽이 서로 결합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내는 그런 쪽으로 가야만 투자가 이제 실질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저 산골짜기 같은 데서도 달러로 결제하고 달러로 쓰기 때문에 상당히 모든 금융권이 달러 금융권이기 때문에 외환 송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자유롭고 한국보다도 훨씬 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라오스 같은 그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이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는 웰컴입니다. 뭐 간이라도 다 빼주듯이 얘기하는데 설사 나중에 철수하게 되면은
젓가락 하나 뭐 그 숟가락 한데 젓가락 하나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과실송금이나 투자에 대한 그 어떤 확실한 그 회수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어떤 전문가 그룹이라든가 특히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그 정보라는 것이 구별되지도 않고 그래서 전문가 그룹한테 그 조언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그것을 돌다리로 두들겨서 건너는 그런 방식을 택해야지만 실수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두서없이 몇 가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상 그 저기 제가 한 4시까지 15분간 써서 그 나머지 얘기들은 여기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다 보시면은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최명동 교수님께서 그 지적하신 대로 한국의 그 보증제도나 이런 것이 상당히 그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에서 그 어떤 그 사업자 등록증만 중앙정부에 갖다 내면 4천만 원을 그냥 줘요. 줘가지고 그냥 너 가서 뭐 무슨 사업이든 그 상관없이 이거 뭐 음식점을 하든 뭐 무슨 뭘 하든 간에 뭐 요식업을 하든 4천만 원을 그냥 줘서 그렇게 장려를 하는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외국에 나와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외국에는 그 담보 가치가 안 된다고 투자를 저기 보증도 안 해주고 그걸 도대체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뭐 농림부에도 수차 가서 얘기를 드렸는데도 나이동풍이고 서로 책임 회피에 그 하여간 뭐 복지 구동에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농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나 이런 것이 많이 투자가 되는 입장인데 그 돈을 외국 토지도 당연히 그 저 한국 정부에서 그거를 담보로 인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돈을 지불하는 것이 대출해 주는 것이 맞는 거지. 자기네들의 그 저기 편익상 내지는 그 행정 편익상 그거 담보 가치가 안 되고 거기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한다는 그런 아주 묻지 못할 코미디 같은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현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희 교수님 바로 올라가셨네요. 예. 다음은 최경희 교수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거기는 어떤 자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나눠드린 그 자료집을 갖고 발제를 할 예정이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제가 이 컨퍼런스에 한 3번 정도 세 번째 오는데요. 사실은 발제보다도 토론이 굉장히 유익한 그 세미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앞에 두 분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거를 해서 기초해서 추가로 제가 준비한 얘기를 좀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정말 이제 이 세미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8월에 원고를 내고 나서도 그 원고의 구체성이라는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해주신 분들이 되게 좋은 글을 많이 주셔서 같이 토론을 하면서 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한테 주어진 이 세미나의 핵심은 ICT, 캄보디아에 진출한 그 경험을 갖고 아세안은 10개국이에요. 캄보디아를 포함해서 브루나이까지 했고 10개국이거든요. 그 10개국의 이 ICT 산업을 진출하는데 어떤 모델이 좋겠느냐 어마어마한 주제를 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기에는 아직 캄보디아의 ICT 진출에 대한 것은 성공한 모델이라기보다는 시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델에 대한 평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핵심적으로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쭉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굉장히 차이점이 뭐냐면 제 마음이 굉장히 가볍다.
이제 새로운 그 정부의 출현과 그 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갖고 있었을 때 아시다시피 바로 이제 아세안 특사를 파견할 만큼 아세안에 대한 중요한 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북방 외교라고 얘기했을 때는 러시아를 통해서 이 북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신남방은 아세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만큼 고려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포스트 차이나 이후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무역, 투자, 건축, 건설, 그 다음에 관광, 이런 거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아세안 시장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더 확보할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문제의식은 다 동의를 하는 거죠. 무엇을 진출할 것이냐 문제는 ICT에 관여하신 분들은 ICT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고요. 뷰티 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뷰티 산업을 진출하고 싶고요. 다,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아세안 시장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희가 지금 저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 제가 속하고 있는 팀이 이제 올해부터 5년간 VIP,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국가를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왜냐하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베트남에 한 4,500여 개, 그 다음 인도네시아에 2,500여 개, 그 다음 필리핀에 1,500여 개, 이미 한국 기업이 진출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11월에 10일부터 이제 쭉 베트남,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을 순방하고 난 다음에는 아세안과 관련된 닥트린을 발표를 할 예정인데, 그거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았고, 우리의 아이디어를 제시를 많이 했었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보면, 제가 그 앞에 들어오실 때 입구에 책들도 많이 놔드렸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비즈니스맨들이 아세안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아세안은 지금 굉장히 비전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비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소득 주도형. 근데 그것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혁신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소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뭔가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혁신 성장의 동력으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중소기업 진출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실제로 아세안 경제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핵심 정신과 굉장히 일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세안이 2008년부터 아세안 커뮤니티를 2015년에 출범하면서 어떻게 출범시키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아세안 헌장을 2008년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세안 헌장의 매우 중요한 조문에 보면 People Centered Community를 만들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경제 발전 전략도 포괄적 성장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포괄적 성장의 핵심은 중소기업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그 아세안도 해외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진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인도네시아도 세계 굴지 대기업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로컬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 강화 전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핵심에는 ICT,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세안을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인들이 아세안을 빨리 특징들을 캐치업해서 특히 ICT 산업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축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제 발제문에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세 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이 공동체가 2015년에 출범을 하고 난 다음에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2025년까지의 플랜을 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세안 공동체를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의 인프라를 굉장히 확보를 해야 된다. 도로, 항만, 에너지 인프라 등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그 한한산 사무총장님께서 얘기했듯이 ICT 마스터 플랜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아세안 커뮤니티라고 하는 리저널 레벨에서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아세안을 이해할 때는 그 리저널 레벨, 아세안 전체라고 하는 지역적 레벨에 대한 이해, 플랜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 개별 국가가 어떤 플랜을 갖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세안 전체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처럼 굉장히 고소득의 국가가 있지만 이제 CLMV에서 베트남은 거기서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는 가장 좀 소득이 약한 국가라고 얘기한다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은 중진 제조업국으로 이 미들 허리를 딱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전체 지역을 세 개 영역으로 구별을 해야 되고 세 개 영역 중에서 개별 국가들의 수준과 특징과 차이들을 잘 그러니까 구별해서 플랜들을 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 ADB나 AIIB에서 각국의 컨트리 리포트들이 즉 프로젝트들이 다 그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런 사업에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올라가져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지역별 그 다음에 서브 리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역을 구분해서 그 다음에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 특징대로 다 나와져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57페이지에 아세안 2025 비전 중에서 아세안 경제공동체 비전과 관련된 건데요. 그림이 표가 잘 안 보이네요. 예, 거기에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5가지 영역 중에 여러 비전 중에 핵심적으로 ICT와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를 여기서 그러니까 그 플랜 속에는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금융 시스템. 사실 이 금융 시스템은 ICT랑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금융 시스템을 강조 발전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싱가포르의 금융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 금융 시스템이 거의 같다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세안 전체에서 봤을 때 아세안의 금융시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ICT가 어떻게 접목이 될 거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프로젝트로 나와 있고 그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는 데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 시스템과 ICT, 그 다음에 또 지적재산권과 ICT, 그 다음에 이 플랜에는 정보통신 기술과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지금 제가 아세안 디지털 경제 계획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아까 이제 한해산 사무총장님 얘기하는데 2020년까지 아시아 전체를 디지털 경제로 변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8가지 영역에 대한 사업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발제문 어디에 있느냐면요. 예, 발제문 60페이지에 있습니다. 60페이지에 보시면은 네, ICT 발전의 계획에 대해서 ICT 마스터 플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세안 커뮤니티 플랜, 아세안 ICT 플랜 이렇게 보시면은 ICT와 관련돼서 8가지 플랜을 갖고 있는데요. 즉 디지털 경제로의 체제 전환을 하기 위한 첫 번째 플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적 통합 관리하고 그 휴먼 캐피탈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계획, 그 다음에 혁신이라는 키워드로 해서 스마트 시티, 빅데이터 같은 그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 다음에 ICT 인프라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그 다음에 인적자원 개발에 대해서 더 특화해서 ICT 전문가, 앞에 거의 인적 개발은 뭐냐면요. 아세안 인구가 10억이 아니라요 6억 4천만 인구고요. 아직 10억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세안 시민들이 모바일 폰을 갖고
그 접촉할 수 있는 것들조차도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인적 자원을 가는 그 앞에 부분은 그러한 플랜을 얘기하고, 인적 자원 개발은 후자는 ICT 전문가 자체를 육성한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0개국을 ICT 단일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ICT 상품, 서비스, 투자 이런 걸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뉴 미디어하고 컨텐츠, 그 다음에 정보는 시큐리티, 정보 보안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8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 발제문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별로 플랜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국가 레벨에서는, 국가 차원에서는 이런 프로젝트를 그 수주를, 그러니까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ADB나 AIIB의 컨트롤 리포트에 다 올라져 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61페이지는 그래서 아세안 개별 국가들의 ICT 플랜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국가들도 그러니까 이게 아세안 커뮤니티 차원에서 계획이 있지만 개별 국가마다의 또 플랜도 주목하여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2페이지는 아까 아세안 경제공동체 ICT 플랜, 그 다음에 아세안 연계성이라는 거예요. 아세안 연계성은 10개 국가들을 단일한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기적인 경제 인프라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리적 연계성, 그 다음에 피지컬이라고 하는 거, 항만도로, 그 다음에 에너지 인프라,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의 사람과 사람을 상호 연관시키는 관광, 교육, 그 다음에 제도적 연계성, 이렇게 되게 하는데요. 사실 이 연계성 프로젝트 안에 ICT가 결합이 안 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항만, 도로, 철도. 예.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쪼개져서 구체적인 플랜으로 나와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ICT 기업이 어떻게 결합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앞에 했는데, 그러면 이 얘기를 제가 한 2년간 계속 해왔는데 계속 하고 있던 얘기는, 아까도 우리 회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플랜을 갖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맨들을 연결시켜서 소위 말하면 ADB, AIIB, 그 다음에 이슬람 금융은행 이런 돈들을 따오는 총체적인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구상이 여전히 부족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서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 뭐냐면, 대아세안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실효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개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쟁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한국 ICT 산업의 아세안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연구 및 조사단이,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이 지역적, 그 다음에 서브 리저널, 그 다음에 내셔널 레벨에서 다 굉장히 다큐멘트도 굉장히 많고요. 이거를 분석을 해서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오기까지 사전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뷰티 산업도 마찬가지고 의료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연구 및 조사단이, 그 다음에 아까도 우리 이상준 회장님 얘기했지만 결국은 돈의 조달이라는 거죠. 재원 조달 방식. 이 재원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그 기업의 거대한 그 대기업에서는 그런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들은 자원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돈만으로도 이것도 부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국적 개발은행, 그다음 아까 말한 ADB, AIB, 이슬람뱅크, IRDB인가요? 이 IMF 같은 그 다국적 개발 은행들의 같은 돈을 찾아올 수 있는 전문 재원 조달 사업 단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중소벤처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진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무 단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 유기적으로 되지 않을 때는 이 모든 게 굉장히 막연한 논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설했으면 좋겠는데 왜 중소벤처기업부냐? 정보통신부도 있고 산업자원부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 소득주도의 경제성장의 혁신성장의 4차 산업과 중소벤처기업 ICT가 굉장히 중요하다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협업을 해서 진출을 시키고 이 시장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존재 이유가 아닌가. 그리고 소득주도의 경제성장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이 신성장의 동력, 이 혁신의 동력을 대한민국 중소기업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주무부처를 여기다 두고 정보통신기술부나 산자부는 서포트를 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요, 우리는 아세안 국가들한테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한국 하면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중국, 일본보다도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과 일본이 아세안에 애정을 쏟는 만큼 우리는 쏟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세안을 전공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유의미한 행동을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10년 후에 아세안을 우리가 원한다고 해도 아세안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아세안 전문가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도, 중국, 그 다음에 유럽, 다 지금 아세안을 다 어떻게든 지속 가능한 경제 파트너로 만들 것이냐를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 있는 동남아의 이주 노동자들, 유학생들, 다문화 가정, 동남아 출신의 다문화 가정들의 2세들, 그리고 아세안에 이미 나가 있는 한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경제를 쭉 이끌어가기 위해서 아세안이 현재 필요한 구체적인 플랜에 대해서 한국이 응답해줘야 될 때가 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유기적이고 총체적인 관심, 조직,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이제 곧 해야 될 때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경희 박사님의 심포지엄 발제 내용을 발표하셨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길으신데 종합토론을 시간을 주기 위해서 말을 굉장히 빨리 하셨습니다. 그것도 정리를 굉장히 잘 하셨고요. 자, 지금부터 종합토론을 위해서 자리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